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두매산골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인적 드문 곳에 돌석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해서 곰이 형님하고 절을 올릴 판인데 심성은 어찌나 여린지 지나가는 개미 밟을까봐 까치발을 들고 다니는 위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비바람 겨우 피하는 초가 삼간과 튼튼한 지게 하나뿐이었으니 어느 처자가 이 첩첩산중으로 시집을 오겠습니까?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석은 땔감을 구하러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기 시작하는데 돌석의 입에서는 하얀 김과 함께 구슬픈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승에서 보고 계십니까? 남들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산다는데 이놈의 팔자는 어찌 이리 기구합니까? 올 겨울도 저 썩은 나무 등걸 끌어안고 자야 할 판입니다. 돌석이 도끼질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데 저만치 바위 아래 무엇인가 알록달록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어 도끼를 고쳐 쥐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세상에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비단 옷을 겹겹이 입은 여인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산신령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선녀님을 보내주셨나? 돌석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고 입술은 앵두 같은데 숨은 붙어 있는지 가슴이 쎄액쎄액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산골 아낙네들이 입는 무명 치마가 아니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비단 치마에 고운 자수가 놓인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거 혹시 구미호 아니요? 사람 홀려서 간 빼먹는다는 그 구미호? 돌석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엄동설안의 사람을, 아니 구미호라도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돌석은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여인을 짐짝처럼 지게에 얹었습니다. 여인이 어찌나 가벼운지 손뭉치를 맨 것 같았습니다. 구미호님, 내가는 맛이 없어서 못 드실 겁니다. 술에 찌들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워서 아주 밋밋하거든요. 그러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돌석은 중얼중얼 연불인지 넋두리인지 모를 소리를 해가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석은 아랫목에 여인을 뉘고 궁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방구들이 뜨끈해지자 여인의 창백하던 볼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인이 하고 신음을 토하며 눈을 떴습니다. 돌석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다가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여인이 눈을 뜨자마자 방 안을 휘 둘러보더니 웬 호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이게 아무도 없느냐? 목소리는 꾀꼬리 같은데 서슬이 펄해서 돌석은 저도 모르게 방문을 벌컥 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돌석이 대령했습니다요. 여인은 돌석의 행색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숯검댕이 묻은 얼굴, 기워 입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넙죽 엎드려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겠지요.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여기는 강원도 두매산골이고 저는 나무 해다 파는 돌석이라고 합니다요. 산에 갔다가 아씨가 쓰러져 계시길래 업고 왔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목이 마른지 입맛을 다셨습니다. 물을 다오. 예, 알겠습니다요. 시원한 물 대령하겠습니다. 돌석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퍼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맹물이 아니라 아까 밥 지어 먹고 남은 솥에 물을 부어 끓인 숭늉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뜨끈하니 속 좀 푸십시오. 여인은 바가지를 받아들더니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인상을 팍 쓰며 바가지를 밀어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물이 왜 이리 탁하고 냄새가 나느냐? 독을 탄 것이냐? 돌석은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독이라니요. 이건 숭늉입니다요, 숭늉. 쌀 씻은 물이 아니라 누룽지 끓인 귀한 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상놈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숭늉?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것이다. 맑은 물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당장 치워라. 여인이 바가지를 엎어버리는 통에 뜨거운 숭늉이 방바닥에 촥 쏟아졌습니다. 돌석은 아까운 숭늉이 방바닥을 적시는 걸 보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이걸 그냥 버리시면 어쩝니까가요. 배고픈 귀신이 붙었나 왜 이리 까탈스러워. 돌석이 투덜거리자 여인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비록 지금은 곤궁한 처지이나 왕실의 법도를 아는 몸이다. 어찌 천한 것들이 먹는 구정물을 내게 권하느냐. 돌석은 왕실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왕실이요? 그럼 아씨가 공주마마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무술이? 상궁? 여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폐위된 세자빈 서현이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폐서인이 되어 유배지로 가던 중 자객의 습격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친 것이었지요. 목숨은 건졌으나 눈앞에 있는 것은 곰 같은 사내와 퀴퀴한 냄새가 나는 흙집뿐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내 신분은 알 것 없다. 그저 길을 잃은 양반과 여식이라 생각하거라. 그리고 배가 고프구나. 밥상을 차려오너라. 반찬은 칠첩반상으로 하고 국은 맑은 장국으로 내오거라. 돌석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칠첩반상이요? 칠첩은커녕 일첩도 없습니다요. 있는 거라곤 실의 기죽뿐인데 그거라도 드시겠습니까? 서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죽? 개나 소가 먹는 그 죽 말이냐? 아따,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이 죽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요.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요. 돌석은 툴툴거리며 부엌에서 식은 실의 기죽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이 빠진 사기 그릇에 담긴 거무튀튀한 죽을 보며 서현은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쩌겠습니까? 서현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우엑! 서현은 입에 넣자마자 죽을 뱉어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모래가 씹히지 않느냐? 쌀을 씻기는 한 것이냐? 아니, 시래기 좀 덜 씻겨서 흙 좀 씹힐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떠십니까? 그냥 꿀떡 삼키면 약이 됩니다요. 돌석은 바닥에 떨어진 죽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현은 그런 돌석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궁궐에서는 수라상에 돌 하나만 나와도 담당 나인을 문초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이냐. 서현이 고개를 숙이자 그녀의 버선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단씨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온데간데 없고 하얀 버선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도망치느라 발바닥이 성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온 버선을 보자 서현은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죽거나 귀양을 갔고 자신은 이름도 모르는 산골에서 짐승 같은 사내에게 구박을 받고 있으니 죽는 이만 못한 목숨이었습니다. 서현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돌석은 먹던 죽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왜 우십니까? 죽이 맛없어서 우는 겁니까? 돌석이 짐짓 모른 척 물었지만 그의 눈길은 서현의 피 묻은 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돌석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헝겊과 된장 종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발 좀 내보십시오. 싫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서현이 발을 오므리며 거부하자 돌석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러다 발 썩어서 잘라내야 된다니까요. 돌석의 큰 목소리에 놀란 서현이 주춤하는 사이 돌석은 투박한 손으로 서현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버선을 벗겨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발등과 찢어진 상처를 보자 돌석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쯧쯧. 귀한 집 딸내미가 어쩌다 이 험한 산골까지 와서 고생이랴. 발이 이 모양이니 걷지도 못했겠구만. 돌석은 상처 부위에 된장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쓰라린 고통에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따갑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발에 똥을 바르는 것이냐? 똥이 아니라 된장입니다. 된장. 우리 집 갑으로 내려오는 3년. 묵은 된장인데 이게 상처에는 특효약이라니까요. 돌석은 서연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꼼꼼하게 된장을 바르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서연은 아프고 서럽고 분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석의 거친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궁궐 의원들의 차가운 손길과는 다른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며칠 이러고 있으면 딱쟁이가 앉을 겁니다. 돌석은 만족스런 얼굴로 서연의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숯 검댕이 묻은 얼굴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사내가 도깨비인지 사람인지 아직도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돌석은 귀를 후비며 되물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배고프다고요? 고맙다고 했다. 이 멍청한 놈아. 서연이 빽소리를 지르자 돌석은 그제야 허허 웃었습니다.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기운이 펄펄 나는 걸 보니 죽을 병은 아닌가 봅니다. 그날 밤 돌석은 아랫목을 서연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우풍이 드는 윗목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서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문풍지는 덜컹거렸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내 가문을 멸문시킨 김대감 그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는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미련한 곰 같은 사내가 자신의 복수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짐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빗자루질을 하는데 흙먼지가 일어 마당이 더 지저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요? 돌석이 뛰쳐나가자 서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폈습니다. 밥값을 하라 하지 않았느냐. 내 비록 몸은 천해졌으나 공짜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이고 그게 돕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겁니다요.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쓸면 어떡합니까? 돌석이 빗자루를 빼앗으려 하자 서현은 뺏기지 않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둘이 빗자루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석이 밑에 깔리고 서현이 그 위로 포개졌는데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정적만 흐르고 산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돌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가까이서 보니 선녀가 맞긴 맞네. 돌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서현 역시 당황하여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시큰거려 다시 돌석의 가슴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약! 아이고 내 갈비뼈야. 아씨,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 암살하려고 온 자객 맞죠? 돌석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막힌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서현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밥값을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세자빈이 할 줄 아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기필코 맛있는 밥을 지어 보이겠다. 서현은 비장한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쥐꼬리만큼 남은 쌀이 보였습니다. 서현은 이왕 먹는 거 배불리 먹자는 생각에 남은 쌀을 몽땅 털어 솥에 부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솥 가득 채우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얼마 후 산에서 나무를 해온 돌석이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밥 타는 냄새 같은데? 부엌 쪽을 보니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이야. 아씨, 불났어요. 돌석이 지게를 내던지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니 서연이 콜록거리며 부직갱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솥뚜껑은 열기에 들썩거리고 밥물은 넘쳐 흘러 아궁이 불을 끄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요? 집 다 태워 먹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돌석이 급히 물을 퍼다 불을 끄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은커녕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버린 쌀들이 처참하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네, 나는 그저 밥을 지으려 했을 뿐인데. 서연은 검댕이 잔뜩 묻은 얼굴로 울먹였습니다. 돌석은 텅 빈 쌀독과 새까맣게 탄 솥을 번갈아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쌀 한 톨이 아쉬운 판에 한 달치 식량을 한 끼에 태워 먹다니. 이제 우린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돌석이 땅을 치며 통곡하자 서현도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배는 채워야 하니 제가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오겠습니다. 아씨는 제발 가만히, 아주 가만히 계십시오. 숨만 쉬고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돌석이 터덜터덜 산으로 올라가자 서연은 마루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천하의 세자빈이 밥 하나 제대로 못 짓고 구박이나 받다니.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을 것을.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마당을 서성이다가 돌석이 해온 나무 더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나무들 사이로 유난히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붉은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참나무가 아니더냐? 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나무 껍질을 만져보았습니다. 궁궐에서 숯을 담당하는 내관이 이 나무로 숯을 구우면 연기도 안 나고 화력이 좋아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최상급 백탄이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귀한 것을 땔감으로 쓰다니. 이 무지몽매한 사내 같으니라고. 서현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돌석이 그냥 잡목으로 알고 베어온 나무들 중에는 참나무뿐만 아니라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 약재로 쓰이는 느릅나무 껍질 등 돈이 되는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돌석은 그저 불만 잘 붙으면 장땡이라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배워왔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돌석이 흙투성이가 된 칡뿌리 몇 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라도 씹어 드십시오. 쓴맛이 나긴 해도 배는 찰 겁니다. 돌석이 칡뿌리를 내밀자 서연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돌석. 자네 이 나무들을 어디서 배워왔는가? 돌석은 갑작스런 스킨십에 얼굴이 화끈거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저기 뒷산 너머 절벽 쪽에 널려 있길래.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게. 당장. 지금요? 해가 져서 캄캄한데 어딜 간단 말입니까? 귀신 나옵니다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다. 잔말 말고 앞장서라. 서현의 기세에 눌려 돌석은 횃불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돌석은 투덜거렸습니다. 아씨는 밤눈이 밝아서 좋겠습니다요. 저는 까막눈이라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조용히 하라. 지금 우리는 금맥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금맥이요? 산삼이라도 캤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자 서현은 횃불을 들어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과연 그곳은 참나무 군락지였습니다.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며 서현은 감탄했습니다. 신봤다. 아니, 나무 봤다. 서현은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돌석 잘 듣거라. 이 나무들은 그냥 땔감이 아니다. 이것으로 숯을 구우면 한양 양반들이 줄을 서서 사갈 것이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다. 이것들을 내다 팔면 쌀독을 채우고도 남을 돈을 벌 수 있다. 돌석은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냥 나무가 나무지 무슨 금덩이도 아니고.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내 비록 지금은 이 꼴이지만 한때는 천하의 물건들을 감별하던 눈을 가졌다.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자네를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주마. 서현의 눈빛이 횃불보다 더 이글거렸습니다. 돌석은 그 눈빛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봅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숫굽기에 매진했습니다. 서현은 기억을 더듬어 가마를 짓는 법, 불을 조절하는 법을 돌석에게 가르쳤습니다. 돌석은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기에 뚝딱뚝딱 가마를 짚고 나무를 베어 날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해 숯이 다 타버리거나 덜 익어서 연기가 풀풀 나는 숯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거 되는 거 맞습니까? 하요? 내 얼굴이 숯검댕이가 되어서 장가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돌석이 얼굴에 검댕칠을 하고 울상을 짓자 서현이 깔깔 웃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장가 보내줄 테니. 저 아랫마을 주모딸 점순이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다지 않더냐?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요? 귀신이네 귀신. 돌석이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이자 서현의 가슴 한 구석이 릿해졌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마음이 쓰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번째 백탄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마 문을 열자 맑고 영롱한 소리와 함께 은빛이 감도는 숯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 부딪힐 때마다 깡깡 하는 쇠소리가 나는 최상품이었습니다. 성공이다. 해냈다. 서현과 돌석은 서로 얼싸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돌석아, 이제 이것을 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옷을 단정히 입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하거라. 장날이 되자 돌석은 지게에 숯을 가득 싣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서현이 써준 궁중 비법 백탄이라는 깃발을 지게에 꽂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복의 나무꾼. 숯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궁중 비법인가. 지나가던 양반이 코웃음을 치자 돌석은 서현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이 숯으로 고기를 구워보십시오. 연기는 쏙 빠지고 육즙은 살아나서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돌석에 당차고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양반은 속는 셈치고 숯을 조금 사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양반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보게, 어제 그 숯, 남은 거 다 주게.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봤네. 냄새도 안 나고 화력이 어찌나 좋은지 밤새 방이 절절 끓더구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돌석 내 백탄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돈이 쌀독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생전 처음 만져보는 엽전 꾸러미를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다요. 돌석이 돈보따리를 풀어놓자 서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 차례다. 서현의 사업수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겨 질 좋은 한지를 만들고 산에서 채취한 약초들을 말려 약재상에 넘겼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서현은 장부 정리와 거래처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돌석은 그런 서현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씨는 머릿속에 주파날이 들어있나 봅니다. 어찌 그리 셈이 빠르십니까 하여. 이 정도는 기본이다. 세상 물정 모르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느 날 돌석이 장에서 비단 한 필을 사왔습니다. 아씨 이거. 돌석이 쭈뼛거리며 비단을 내밀었습니다. 서현이 처음 입고 왔던 옷처럼 고운 색깔의 비단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씨 옷이 다 해져서 돈도 좀 벌었겠다 하나 장만했습니다요. 저 같은 놈이 고르느라 색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현은 비단을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을 보며 마음 쓰고 있었을 돌석의 세심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궁궐에서 받았던 수많은 진상품보다 이 투박한 사내가 건넨 비단 한 필이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곱구나. 서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또 우십니까?요. 비단이 너무 싸구려라 우는 겁니까? 돌석이 당황하자 서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좋아서 그런다.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서현은 돌석이 사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하는 서현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아름다웠습니다. 윗목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돌석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 여인네가 자꾸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행복도 잠시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 내 숯이 유명해지자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은 결국 서현을 쫓아낸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도 산골에 궁중법도로 숯을 굽는 자들이 있다. 그것도 묘령의 여인이 뒤에서 조종한다. 김대감은 묘한 낌새를 채고 신복을 불렀습니다. 당장 강원도로 가서 그 여인의 정체를 확인해라. 만약 그년이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김대감의 지시를 받은 신복 독사는 수하들을 이끌고 강원도 산골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답게 독사는 마을 주막에 진을 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주모, 요 근래 이 마을에 낯선 계집이 들어오지 않았나? 아주 곱상하게 생겨서는 서울 말씨를 쓰는 독사가 엽전 몇 푼을 쥐어주며 묻자 주모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글쎄요. 아, 저기 산 밑에 사는 돌석이네 집에 웬 처자가 눌러 산다는 소문은 들었음입죠. 숯 장사를 시작하더니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독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돌석이라. 숯 굽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지. 예, 그렇다마다요. 곰 같은 돌석이가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웠는지 다 그 처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더군요. 독사는 확신했습니다. 그 처자가 바로 자신이 찾던 패비 서현임을. 한편 돌석과 서현은 다가올 위협도 모른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숯과 종이 판 돈이 제법 모여 초가집을 번듯한 기와집으로 고치고 마당에는 닭과 돼지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은 서현을 위해 읍내 장터에서 꽃신 한 켤레를 사왔습니다. 지난번 비단옷에 어울리는 고운 꽃신이었습니다. 아씨 이거. 돌석이 쑥스러운 듯 꽃신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또 돈을 썼느냐? 아니, 저번 비단옷에는 집신이 영 안 어울려서. 신어보십시오. 발에 만나보게. 서현은 꽃신을 받아들고 신어보았습니다. 딱 맞춘 듯 발에 꼭 맞았습니다. 고맙다, 돌석아. 서현이 수줍게 웃자 돌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돌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돈도 좀 벌었고 집도 고쳤으니 아씨만 좋으시다면. 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랑 평생 같이 사시지 않겠습니까?요? 제가 아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니 물은 좀 묻혀도 고생은 안 시키겠습니다. 제각시가 되어 주십시오. 돌석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서현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 그리고 언젠가 떠나야 할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석아, 나는.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계십니까?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돌석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서현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마라. 느낌이 좋지 않다. 서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왔는데 내다봐야지 않겠습니까?요. 돌석이 기어이 문을 열고 나가자 독사와 그의 부하들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자네가 돌석인가?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뉘신지요? 우리는 한양에서 온 상인일세.
자네 수치 하도 좋다 하여 구경이나 할까 하고 왔지. 헌데 집안에 귀한 손님이 계신가 보군. 독사의 시선이 방문 쪽을 향했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독사는 김대감의 집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자였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끝이다. 서연은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석은 눈치 없이 해벌쭉 웃었습니다. 아녜, 제 정혼자 될 사람입니다요. 호 정혼자라.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그려. 독사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덩치 큰 사내들이 방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됩니다. 남의 안 사람 될 사람 얼굴을 함부로 보여달라니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순둥이 같던 돌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비키거라. 좋은 말로 할 때 독사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뜩이자 돌석은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상인이 아니라 강도로구나. 썩 꺼지지 못해. 돌석이 옆에 있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어쭈 이 촌놈이 제법이네. 얘들아 손 좀 봐줘라. 독사의 명령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은 괴력을 발휘하여 작대기를 휘둘렀지만 칼을 든 장정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돌석이 팔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돌석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나오셨군. 패비 서씨.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서연이 호통을 쳤지만 독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면 누가 알겠어. 독사가 칼을 치켜들자 돌석이 피를 흘리며 독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씨, 도망가십시오. 어서요. 돌석아. 안 된다. 너를 두고 갈 순 없다. 제발. 아씨라도 살아야 저도 삽니다. 빨리 가십시오. 돌석의 절규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돌석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놓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독사와 부하들이 서연을 뒤쫓았습니다. 캄캄한 산길, 서연은 찢어진 버선발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돌석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쓰러진 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연이 도망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꼭 살아남아서 좋은 세상 만드십시오. 돌석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산속 깊은 곳, 예전 숯을 굽던 가마터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숨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독사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마 아궁이 속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형님,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위로 올라간 게 아닐까요? 부하의 말에 독사가 투덜거렸습니다. 독한 년, 어디까지 도망간 거야? 날이 밝으면 다시 찾는다. 일단 철수한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돌석이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 서연은 밤새 아궁이 속에서 돌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돌석의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돌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돌석아, 돌석아. 서연이 목 놓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헛간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아. 서연이 달려가 보니 돌석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더미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놈들이 버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아씨, 살아계셨군요. 돌석이 힘겹게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살았다. 너도 살았고 나도 살았다. 서연은 돌석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어쩌죠? 놈들이 다시 올 텐데.
돌석의 걱정에 서연은 눈물을 닦고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아. 우리가 가진 돈과 힘으로 놈들에게 맞설 것이다. 하지만 우린 힘없는 백성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요. 아니, 우린 이제 돈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있다. 내 머리와 내 힘 그리고 우리가 번 돈으로 김대감을 무너뜨릴 것이다. 서현은 돌석의 상처를 치료하며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아, 한양으로 가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예? 한양이라니요? 거긴 놈들의 소굴이지 않습니까? 하요. 역발상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우리가 대놓고 한양에서 큰 장사를 벌이면 놈들도 설마 우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양 상권을 장악해서 김대감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서현의 대담한 계획에 돌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역시 아씨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요. 알겠습니다. 지옥불이라도 아씨와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번화가 운종가에 강원 상회라는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원도 촌놈들이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며칠 못 가 망해서 야반도주할 게 뻔하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서현은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얻고 숯과 종이뿐만 아니라 강원도 특산물인 황태, 더덕, 약초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현의 기막힌 덤 전략이었습니다. 숯 한 가마니 사시면 종이 10장을 덤으로 드립니다. 황태 10마리 사시면 더덕 한 뿌리가 공짜.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깍쟁이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질 좋은 물건을 덤으로 준다니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돌석은 비단옷을 입고 갓을 쓴 채 의젓하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갓끈을 씹거나 옷고름을 반대로 매는 실수를 연발했지만 서현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제법 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원도 청정 산골의 정기를 가득 담은 물건들입니다. 돌석의 우렁찬 목소리에 손님들은 즐거워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서현은 안채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전체적인 운영을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개로 가리고 김서방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며 돌석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이 운영하는 대성 상단의 행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원 상회의 승승장구에 배가 아파 회방을 놓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주인장, 자네가 요즘 상도덕도 없이 물건을 마구 퍼준다며? 우리 상단 물건이 안 팔려서 죽을 맛이야. 적당히 좀 하지. 행수 우두머리가 건들거리며 말하자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장사꾼이 물건 많이 팔려고 애쓰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댁들도 덤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요. 뭐? 이 촌놈이 말대꾸를 해.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우린 김대감 댁 사람들이야. 김대감이라는 말에 돌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 그 세잡인 마마를 모함해서 쫓아낸 그 김대감 말이오? 돌석의 입에서 세잡인 얘기가 나오자 행수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행수들이 돌석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안채에서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가리개로 가렸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장사하는 곳에서 행패를 부리면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서연의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에 행수들은 주춤했습니다. 내 놈은 또 뭐냐? 저는 이 가게의 책사입니다. 우리 강원 상회는 정정당당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댁들이 물건이 안 팔리는 건 우리 탓이 아니라 댁들 물건이 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기 때문 아닙니까? 서현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행수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대성 상단 물건은 비싸기만 하고 별로야.
강원 상회 숯이 훨씬 좋던데. 망신만 당한 행수들은 씩씩거리며 물러갔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이 사라지자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10년 감수했습니다요. 저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또 해코지하면 어쩌죠? 걱정 마라. 그들이 덤빌수록 우린 더 유명해질 것이다. 오히려 기회야. 서현의 예상대로 이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강원 상회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권세가 김대감내 상단과 맞짱 뜬 배포. 큰 가게로 소문이 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나 양반들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이 기세를 몰아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여인들을 위한 화장품이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와 꽃잎을 이용해 만든 분가루와 연지곤지는 한양 여인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궁중 비법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 이거 바르면 나도 세자빈 마마처럼 고와질 수 있는 거니? 그렇다니까. 강원 상회 물건은 믿을 수 있어. 여인네들의 수다 속에 강원 상회의 금고는 터져나갈 듯 불어났습니다. 돌석은 이제 돈을 세다가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씨,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집을 더 크게 지을까요? 아니면 땅을 살까요? 돌석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 묻자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돈은 백성들을 위해 쓸 것이다. 예? 백성들이요? 그래.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의원을 부를 것이다. 아니, 기껏 번 돈을 남 좋은 일에 다 쓴단 말입니까? 돌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현은 그런 돌석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돌석아,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베풀면 백성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이고 그 힘은 김대감도 어찌할 수 없는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서현의 깊은 뜻을 깨달은 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시는 생각이 깊으십니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쌀가마니를 지고 빈민촌을 돌겠습니다. 강원 상회의 선행은 한양 바닥에 널리 퍼졌습니다. 돌석 대인이라 불리며 칭송받기 시작했고 심지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대감은 분노로 치을 떨고 있었습니다. 강원 상회 놈들이 내 밥줄을 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심까지 얻고 있다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김대감은 비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강원 상회 물건에 독을 타서 사람들을 해치게 한 뒤 그 죄를 돌석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 상회에서 화장품을 사간 부인이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놈들아, 내 얼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해? 독을 넣은 게 분명하다. 부인은 관아에 고발했고 포졸들이 들이닥쳐 돌석을 포박했습니다. 강원 상회 주인 돌석을 독극물 제조 및 유통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맹세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돌석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돌석이 끌려가자 서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건 김대감의 짓이다. 함정이야. 서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부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부인은 김대감 집 하녀 출신으로 김대감에게 돈을 받고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현은 직접 그 부인을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서현은 얼굴을 가리고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요? 부인이 문을 열자 서현은 복면을 벗었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서현의 얼굴을 보고 부인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자빈 마마. 그래, 나다. 내가 억울하게 쫓겨난 나를 알아보다니 아직 눈은 쓸만한가 보구나. 서현의 서슬 퍼런 눈빛에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마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누가 시켰느냐? 김대감이냐?
부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서 사실대로 고하거라.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대감이 너를 살려둘 것 같으냐? 토사구팽이라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법이다. 서연의 말은 부인의 공포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부인은 울면서 서연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마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돌석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돌석은 이실직고하거라. 내가 독을 넣었지? 사또의 호통에 돌석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인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대감은 부인이 돌석의 죄를 증언할 것이라 믿고 느긋하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대감 댁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김대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사또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라. 증인은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여기 김대감 댁에서 받은 은자도 있습니다. 부인이 은자 꾸러미를 증거로 내놓자 김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석은 풀려나고 오히려 김대감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돌석은 서연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씨,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요. 아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시작이다. 김대감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서연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김대감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결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독이 오른 살무사처럼 날뛰었습니다. 하녀의 배신으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그 계집,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죽여 없애겠다. 김대감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영모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을 포섭하여 강원 상회가 역적의 자금을 대는 소굴이며 패비 서씨가 살아남아 복수를 꾀하고 있다는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강원 상회의 배후에는 역적의 무리가 있사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영모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금부 도사와 군사들이 강원 상회를 덮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강원 상회 주변은 수백 명의 군사들로 포위되었습니다.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지고 창검이 번뜩였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듣거라. 역적의 무리를 소탕하러 왔다. 순순히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의금부 도사의 호령소리에 돌석은 잠이 덜 깬 눈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역적이라니요. 우리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장사하는 선량한 백성입니다. 닥쳐라. 내 놈이 역적의 괴수 돌석이냐? 당장 포박하라. 군사들이 들이닥쳐 돌석을 결박했습니다. 안채에 있던 서현도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의연한 태도로 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죄 없는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다니 이것이 나라의 법도입니까? 내 인연, 감히 어디서 눈을 치켜뜨느냐. 내가 패비 서씨라는 것을 다 알고 왔다. 도사가 서연의 뺨을 후려치려 하자 돌석이 몸을 날려 막아섰습니다. 안 돼. 아씨 몸에 손대지 마라.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군사들이 돌석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돌석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내가 가겠소. 그러니 이 사람은 놔주시오. 결국 두 사람은 의금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퀴퀴한 냄새,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돌석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서현은 돌석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은 퉁퉁 부은 눈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아씨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씨 몰래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돌석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때 아씨가 김대감 하녀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밖에서 망보다가 이상한 놈을 잡았는데 그 놈이 이걸 떨어뜨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서현이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김대감이 영모를 꾸미며 주고받은 비밀 서찰이었습니다.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김대감이 다른 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돌석아, 내가 큰일을 했다. 헤헤, 제가 좀 쓸만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하죠? 우린 갇혀 있는데. 서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감옥 창살 틈으로 지나가는 쥐를 보았습니다. 돌석아, 저 쥐를 잡아라. 예? 쥐는 뭐하게요? 배고프십니까? 아니, 이 서찰을 밖으로 내보낼 것이다. 서현은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끈을 만들고 서찰을 돌돌 말아 쥐의 몸통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쥐를 창살 밖 하수구 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라. 부디 세상 밖으로 나가다오. 쥐는 쪼르르 하수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밖에서는 강원 상회의 단골 손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돌석이 쌀을 나눠주었던 빈민들,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서현의 화장품에 반한 양반과 여인들까지 모두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돌석 대인을 풀어줘라. 강원 상회는 죄가 없다. 김대감이 역적이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대감은 당황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싹 다 잡아들여. 하지만 성난 민심을 군사들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사들 중 일부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상회에서 싼 값에 생필품을 공급받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현이 보낸 쥐가 우연히도 암행어사의 밥상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쥐에 묶인 서찰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김대감의 친필이 아닌가. 암행어사는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대노했습니다. 김대감 이놈이 감히 나를 속이고 영모를 꾀하다니. 당장 그놈을 하옥하라.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의금부 감옥 문이 열리고 서현과 돌석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반대로 김대감과 그 일당들은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세! 돌석 대인 만세! 세자빈 마마 만세! 백성들은 두 사람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돌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우리가 이긴 겁니까?가요? 그래, 돌석아. 우리가 이겼다. 진실이 승리한 거야. 서현은 돌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금이 서현을 부른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패비 서씨는 당장 입궁하라. 서현은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궁궐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돌석과의 이별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돌석아, 나를 기다려주겠느냐? 아씨, 가셔야죠. 원래 계시던 곳으로. 저는 여기서 나무나 하면서 살겠습니다요. 돌석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서현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서현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구중궁궐의 높은 담벼락은 다시 그녀를 가뒀고 수백 명의 나인과 상궁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마 환궁하심을 감축드리옵니다. 비단 옷에 금장식을 하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수라상을 받았지만 서현의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입안에 넣는 음식은 모래알 같았고 비단 이불은 가시방석처럼 불편했습니다. 돌석이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찬밥에 맹물 말아먹고 있지는 않을까?
서현은 밤마다 달을 보며 돌석을 그리워했습니다. 돌석이 끓여주던 구수한 숭늉,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곰 같은 웃음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한편 돌석은 다시 강원도 산골로 돌아갔습니다. 한양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은 일장춘몽이었던 듯 그는 다시 낡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돌석이 아니었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다 나무하는 것을 잊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아니 마마, 잘 계십니까요? 돌석은 서연이 쓰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 서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숯 가마터, 당나무 밭, 그리고 함께 거닐던 산길. 모든 것이 서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돌석이가 상사병이 단단히 들었구먼. 세자빈 마마를 잊지 못해 저러다 죽어. 나무꾼이 세자빈을 연모하다니 애초에 가당치 않은 일이었어. 하지만 돌석은 귀를 막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서연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궁궐에서의 서현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진맥을 하고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마의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심화가 쌓여 기가 막혀 있으니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빈궁이 저리 시들어가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소원이라도 들어주어야 하거늘. 임금은 서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빈궁,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첩의 소원은 단 하나뿐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금은 보하냐? 아니면 권세냐? 아니옵니다. 소첩은 다시 그 산골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천한 나무꾼 놈과 살겠다는 말이냐? 왕실의 채통을 어찌 생각하는 것이냐? 전하, 껍데기뿐인 왕실의 채통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 사람은 소첩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은인이며 소첩의 목숨보다 귀한 정인입니다. 서연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임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빈궁은 국모가 될 몸이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임금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살아서는 돌석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돌석에게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온 보부상이 전해준 소식에 돌석은 지게를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씨가 죽는다고요? 그래, 며칠째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누워만 계신다더군. 이름 모를 병이라는데 자꾸 헛소리로 돌석아만 찾으신다네. 돌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죽더라도 아씨 얼굴은 보고 죽어야겠다. 돌석은 무작정 한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궐문 앞에 도착한 돌석은 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비키시오. 빈궁 마마를 뵈러 왔습니다요. 미친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냐. 썩 꺼져라. 군사들이 창으로 돌석을 찔렀지만 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씨, 저 돌석이 왔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요? 돌석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구중궁궐 담을 넘어 서현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돌석아. 누워있던 서연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 소리, 돌석이 목소리다. 돌석이가 왔어. 서연은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인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켜라. 내 낭군이 왔다. 서연은 맨발로 궐문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군사들과 맞서고 있는 돌석을 발견했습니다. 돌석아, 아씨.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궐문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당장 열지 못하겠느냐? 서현이 호령했지만 군사들은 임금의 명이라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아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돌석은 괴력을 발휘하여 높은 담벼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창검이 위협했지만 사랑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쏴라. 쏘란 말이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아씨 곁에 갈 것이다. 돌석의 기세에 눌린 군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돌석은 담을 넘어 털썩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현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아씨, 늦어서 죄송합니다요. 돌석아, 왜 이리 무모한 짓을 했느냐? 죽으면 어쩌려고. 서현은 돌석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임금과 대신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저토록 애절한 사랑이라니. 내 평생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빈궁서씨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로 폐서인이 되었다.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임금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서현과 돌석은 임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산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궁상맞은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돌석과 서현은 한양에서 가져온 돈은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딱집 한 채 지을 돈과 숯가마를 다시 열미천만 남겨 돌아왔습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여. 궐 안에서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지. 돌석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서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비단 이불보다 내가 덮어주는 무명 이불이 훨씬 따뜻하더구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례는 마을 촌장이, 하객은 산짐승들과 동네 꼬마들이었습니다. 맹물 한 그릇 떠놓고 맞절을 올렸지만 그 어떤 왕실의 혼례보다 빛났습니다. 신랑 돌석과 신부 서연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겠는가? 예, 당연하죠. 팥불이가 뭡니까? 대머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요. 돌석의 씩씩한 대답에 하객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돌석이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우액. 아니 여보, 어디 체했소? 왜 그러시오? 서현이 놀라 등을 두드려주는데 돌석은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힌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소. 밥 냄새가 왜 이리 비린지. 그리고 자꾸 신것이 당기네. 산딸기나 머루 같은 거. 서현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자신의 배를 슬며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달거리가 없었고 몸이 나른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현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자네가 내 대신 입덧을 하는 모양이네. 예? 입덧이요? 아니, 애는 당신이 가졌는데 왜 내가 입덧을 합니까, 가요? 부부 금슬이 좋으면 남편이 대신 입덧을 한다지 않소. 자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면 그렇겠소. 돌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지면서도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허허, 그런 거라면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요. 우리 애기만 건강하다면야. 10달 후 오두막에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쌍둥이였습니다. 돌석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아빠다. 돌석이가 아빠가 됐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떡과 술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석과 서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의좋은 부자라 불렀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넘쳐서 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돌석과 서연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오?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나를 주워왔잖소. 허허,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마누라를 주워왔지. 그때 숭늉 쏟았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 두 사람은 주름진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최고의 횡재는 금맥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었소. 돌석의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그렇소. 화려한 궁궐보다 당신의 등 뒤가, 비단 옷보다 당신의 땀 냄새가 더 좋았소. 그때 장성한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습니다. 돌석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허허 웃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자, 할아비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마. 옛날에 아주 힘센 나무꾼이 살았는데 말이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매달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바람이 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흰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웃음은 조선 천지 그 어디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돌석과 서현 두 사람은 진정한 조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